지금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거리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입 밖에 꺼내기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중 누군가가 체제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의심만으로도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군합발 소리,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멈춰 서던 중압감.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끝이구나. 탈출 중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내딛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손전등 불빛과 외침은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그 한 걸음을 잘못 디뎠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숨죽이며 살던 나날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결단, 그리고 자유를 향한 도망의 순간들까지.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지금부터 모두 제가 바쁜 걸어온 척, 길의 전말을 충성스러운 척 들려드리겠습니다. 움직였지만 당시 제가 살던 곳은 겉보기에는 누구나 모범적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거리마다 깃발이 걸려 있었고 아침마다 스피커에서는 사상교육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쁜 척, 충성스러운 척 움직였지만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체제의 언어를 말하고 의심하지 않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늘 동일한 리듬으로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조직 생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야 학교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늘 수령님을 따라 앞으로 같은 구호가 붙어 있었고 교실의 칠판 옆에는 지도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학보다 충성심을 먼저 배워야 했고 토론보다 구호를 더 자주 외쳤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의심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교적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배급도 끊기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 집을 괜찮은 집안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외부 행사에 자주 불려나갔고 그만큼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은 실수도 더 큰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체제의 승리를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조심스레 창문을 닫으며 밖에서 말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이 어떤 긴장 속에 놓여 있었는지 보여주는 전부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웃을 때도 속삭여야 했고 불만을 말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고 믿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주 작은 균열이 제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그의 이름을 지우듯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진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동무 친구는 어디 갔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옆자리 친구는 급히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마라. 들으면 큰일 난다. 그 말 한마디에 교실의 공기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걸까? 그 의문은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은 점점 뿌리를 내리고 결국 제가 평생 알고 있던 세상 전체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게 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사라진 이후 저는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눈빛 속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균열은 폭발하듯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두 집합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열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반사회적 범죄자의 심판을 진행한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인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사라졌던 그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고 고개는 바닥으로 떨어진 채였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운동장 중앙에 세워두고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반하는 자들의 말로다. 잘 보라. 그 순간 제 심장은 귀를 때릴 정도로 요동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이 몽땅 걸렸댄다. 누구 하나 잘못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만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곧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행사는 짧았지만 그 충격은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은 형식적으로 흘러갔고 선생님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본 일인데 아무도 본 적 없다는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룰이었습니다. 숨쉬듯 익숙한 침묵. 그 침묵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우리를 자꾸 옥죄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진짜 잘못됐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선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 있던 그 남자의 눈빛. 그 속엔 두려움, 후회,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걸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충성 구호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고 학교에서 반복되는 사상 교육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며 체제의 위대함을 말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거부감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도 티를 낼 수는 없다. 그게 제가 배운 또 하나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 작은 의문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가진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탈출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복판에서 강제로 무릎 꿇려졌던 그 사람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더 선명해졌고 귀를 막아도 그때 들렸던 확성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부 가정이라는 이유로 겉보기엔 안정되어 보였지만 의심이 붙는 순간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불길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손으로 찻잔을 잡고 있었고 저는 몇 번이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기척이 없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를 보고한 건 아니겠지?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조용히 돌아왔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못한 채 분위기를 살피는데 아버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분간 입단속 잘해야 한다. 집안 이야기는 절대로 밖에 흘리지 말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선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은 모두 사라진다.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살기 위해선 떠나야 했습니다. 죽음이 따라오는 길일지라도 더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탈출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루트를 찾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였기에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찾아낸 길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 심양으로 이어지는 경로였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제3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 그리고 발각될 위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짐이 아니라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뭘 하려는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가야겠니? 그 목소리는 흩어지는 촛불 같았습니다. 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나가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몸만 살아서 오너라. 다른 건 필요 없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보따리는 무게가 거의 없었지만 제 삶 전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탈출의 날이 다가오면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깨기 일쑤였고 혹시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목숨을 걸고 국경으로 향한 그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어둠은 유난히 깊었고 바람 또한 차갑게 불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걸어야 했던 길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사각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경비병의 호각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갈라지며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목을 죄는 것 같았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머리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안내인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건넙니다. 경비대 교대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는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올리는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뚝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 듯했지만 그것은 제 상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현실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몸 전체가 얼음에 붙어있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때 뒤편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흔적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뛰시오. 지금 당장. 그 순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뛰는 발걸음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잘못 디디면 얼음이 깨질 수도 있었고 소리라도 크게 나면 바로 들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뒤로 쏟아지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총구가 겨눠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총성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얼음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지만 손과 무릎으로 버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얼음 끝에 도착했을 때 안내인이 손짓했습니다. 어서 빨리 들어오시오. 저는 온몸을 던지듯 중국 쪽 강둑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얼음이 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밟은 소리인지 얼음이 무너지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게 턱까지 차올랐고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안내인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강 근처의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서 저는 떨리는 숨을 애써 참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건넜습니까? 안내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삼켰습니다. 강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고 언제든 다시 잡혀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얼어붙은 강 위에서 맞바꾼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꿨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지나왔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중국 땅에서 어떤 새로운 지옥을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잠시나마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은 제 옷깃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으로 바로 넘깁니다. 그 말은 차갑게 제 마음을 다시 조여왔습니다. 북송. 그 단어는 압록강의 얼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농가의 헛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헛간에는 곡식 냄새와 흙먼지가 섞여 있었고 삐걱거리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만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 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 트럭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공안차 경적이 온몸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여기 숨어 계시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내인은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헛간 안에서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공안차였습니다. 차량 불빛이 헛간 벽을 타고 지나가며 제 얼굴까지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을 웅크린 채 숨조차 밖으로 내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안내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심양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긴장이 다시 온몸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심양까지의 길은 길었고 중국 전역에 공안의 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험을 피하라고 조용히 몸을 숨길 곳을 안내해 주었고 쌀 한 줌이라도 건네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브로커 비용을 2배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안 내면 신고한다. 그 한마디가 등골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브로커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하루는 폐가 같은 집에서 꼼짝없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절망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창밖에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어른들은 장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인간인데 왜 유독 나만 이토록 숨어 지내야 하는가.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마저 적이 될 수 있어 삼켰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뒤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브로커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속이 심합니다. 여보, 여기서 눈 붙이시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여보, 바닥은 시멘트였고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여보, 계속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이 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보,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만 살아서 오너라. 다른 건 필요 없다. 그 한마디가 여보. 다시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살아야만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이 지옥 같은 여보. 도피의 끝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제3국이었습니다. 심양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여보. 향하는 길은 더 길고 더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고 여보, 앞으로 가도 죽을 수 있는 길. 그 길 위에서 저는 또 다른 악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를 여보. 마지막 희망으로 이끌어준 한국행 여정, 그 절박한 발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양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로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타야 할 차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기회 없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오. 그 말은 희망보다도 긴장과 불안을 먼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끝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차량은 새벽 어둠 속을 가르며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중국의 도시 불빛이 멀어졌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곧 광활한 농촌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하룻밤 이틀. 차량은 브로커가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했고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국경과 밀림이 맞닿아 있는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손전등을 끄고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소리내지 말고 불도 켜지 마십시오. 하늘은 눅눅한 열기로 가득했고 흙냄새와 무성한 나뭇잎의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북쪽에서의 겨울과는 정반대의 세계. 하지만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밀림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벌레 소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잎사귀, 앞을 가리는 거대한 나뭇가지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안 대신 무장한 경비대 혹은 이익을 노리는 현지 조직원들이 우리를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뒤처지지 마시오.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이전보다 차갑고 조급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돈벌이로만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첫 브로커는 우리를 인계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새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용이 더 듭니다. 약속했던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절망했습니다. 이미 가진 건 거의 모두 썼고 더 줄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 내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 또다시 돈이 생사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행 중 한 명이 남은 돈과 소지품을 모아 브로커에게 건넸고 그는 마지못해 다시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나를 구원하는 길인 동시에 언제든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더는 숨을 곳도 되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기만 넘으면 한국 공관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관,
그 이름만 들어도 숨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곳에만 들어가면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보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공관 주변에는 암암리에 활동하는 조직이나 정복군들이 많았고 탈북자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잡히면 그 즉시 북송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뛰십시오.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 없이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아스팔트가 발 아래에서 울렸고 온몸이 내달리는 힘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고 차량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앞에 KUREA라는 글자가 적힌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문 너머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벅찬 여정일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던 순간, 그리고 다시 태어나듯 새로운 삶을 맞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공관의 냉기가 아닌 안전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공관 직원은 떨고 있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참고 참아온 숨을 마침내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압록강의 얼음 위를 뛰던 내 모습, 중국의 헛간에서 숨죽이던 밤,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파랗고 넓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살아남았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 스며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 입국장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WELCOME TOKUREA라는 문구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말투, 당당한 걸음걸이, 떳떳한 표정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어, 문화, 규칙,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루 세 끼를 배부르게 먹는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자유를 배웠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북한을 떠나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착 후 저는 이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말투와 억양 때문에 오해도 받았고 몇 번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서 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제 손에 끼워진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을 보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작은 반지가 내가 걸어온 수천 킬로미터의 도망길, 수많은 밤의 공포, 그리고 목숨을 건 도약 끝에 얻은 자유의 증표라는 것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것도 모두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들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면 평양의 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조용히 눈물 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언젠가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 삶의 여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 그 사랑이야말로 제 인생을 이끌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